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새벽 연쇄 도발을 감행했던 북한이 어제 오후에 또 포사격을 했습니다. 동해와 서해에서 동시에 진행됐는데 이번에도 심야 도발 때와 마찬가지로 9.19 군사합의 위반 구역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20명을 수사 의뢰한 감사원 중간조사 결과를 두고 여야가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치밀한 조작이 드러났다며 공세를 취하자 민주당은 감사원이 사실을 왜곡해 윤석열 정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며 반발했습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고소득자 감세에 이어 법인세 감세 정책도 접었습니다. 감세 정책 혼선의 책임을 물어 임명한 지 38일 만에 재무장관을 경질해 정책 실패를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완연한 가을이지만 다음 주에는 날씨가 급변합니다. 내륙 기온이 처음으로 영하권까지 떨어지는 등 매서운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걸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북한이 어제 새벽에 이어서 오후에도 9.19 군사합의서에서 사격을 금지한 구역인 동서해 완충구역에 포탄을 쏟아부었습니다. 2018년 군사합의 이후 최대 규모로 위반한 포사격입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북한은 새벽 1시 20분쯤부터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방사포 등 13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새벽 2시 57분엔 북한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40여 발의 포탄이 발사됐습니다. 북한의 포사격은 오후 5시쯤 재개됐습니다. 이번엔 서해 해주만과 장산곶 일대에서 300여 발의 포탄을 발사했고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90여 발의 포병 사격을 감행했습니다. 포탄이 우리 영해에 떨어지진 않았지만 군은 사격이 금지된 해상 완충구역이라고 밝혔습니다. 2018년 맺은 9.19 군사합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겁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지속적인 도발을 통해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고 있는 데 대해 엄중하게 경고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포사격을 하던 도중엔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또 군용기 10여 대가 군사합의 이후 처음으로 비행 금지 구역 북방 5에서 7km까지 비행했습니다. 심야 도발에 이어 오후 늦게까지 계속된 북한의 포사격이 계속되자 군은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의 도발에 엄중 경고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심야 연쇄 도발의 책임을 우리의 포사격 훈련에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사격 훈련이 금지 구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실시됐다며 북한이 또다시 우리의 훈련을 빌미로 도발을 감행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북한은 남한군이 5군단 전방 지역에서 10시간에 걸쳐 포사격을 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한 군부의 도발적 행동에 대해 강력한 대응 조치를 한 거라며 밤사이 벌인 일련의 무력 행동의 책임을 우리 측으로 돌렸습니다. 우리 군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지적한 포사격에 대해 미군이 진행한 다연장 로켓포 MLRS 발사 훈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훈련 장소인 철원 사격장은 군사분계선에서 15km 이상 떨어져 있어 9.19 군사합의가 규정한 포병사격 훈련 금지구역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표적도 더 후방에 배치해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동안 이곳에서는 9.19 군사합의 이후 사격훈련이 정기적으로 실시돼 왔다며 이번에 문제를 삼은 의도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반도 긴장고조의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판단입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을 하고 핵을 개발해 왔기 때문에 그간 개최되지 못했던 야외 기동 훈련을 포함해서 한미동맹이 강화된 것인데 북한 입장에서는 책임을 한미동맹에 전가하려는 거죠.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은 24차례, 순항미사일은 3차례 발사하며 무력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해상 완충구역 내 포사격은 9.19 합의 위반이 맞고 관련해서 하나하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이같이 밝힌 뒤 많은 우려가 있지만 정부가 북한 도발에 대해 빈틈없이 최선을 다해 대비 태세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통적 삼축 체제는 여전히 유효하고 특히 대량 응징 보복이라는 마지막 단계는 사전에 전쟁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심리적, 사회적 억제 수단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9.19 남북 군사합의 유지 여부는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9.19 합의 존치 여부를 검토하냐는 질문에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북한이고 합의가 계속 유지될 것인지 파기될 것인지는 결국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남북 간 합의와 협약을 우리 정부는 존중한다는 입장이고 당연히 북한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에 대북 독자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외교부는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계인 15명과 기관 16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개인 15명과 기관 16곳은 미국 정부에서도 2016년 12월부터 올해 5월 사이에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포탄 사격 등과 관련해 북한의 도발 중단을 촉구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와 대화에 여전히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현지 시각 14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와 다른 도발 행위를 규탄한다며 우리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적인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파텔 수석 부대변인은 이어서 외교와 대화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여전히 같다는 점도 다시 강조한다며 최근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교와 대화에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도 북한 군용기의 위협 비행에 대해 그런 활동은 확실히 도발적이라며 영내 안정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스푸트니크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중간감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정아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 등 국가기관 고위층의 주도로 사건이 치밀하게 조직됐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자진 월북이라는 정해진 각본을 위해 결론에 맞지 않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제외했고 해경은 실험 결과를 왜곡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감사 중간 발표에 대해 헌법을 유린한 초유의 사태며 최재해 감사원장 등을 추가 고발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관계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정부의 입장은 180도 달라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책위는 윤석열 정부의 헌법 유린과 법치 훼손에 맞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으며 최재해 감사원장 등을 직권 남용 등 혐의로 추가 고발하고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감사하면서 사건 처리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조직적 은폐와 조작이 있었다며 20명을 수사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자진 월북 여부를 둘러싼 쟁점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관련자들의 반발과 함께 정치권에서도 거센 공방이 오갈 걸로 보입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의문과 쟁점, 김세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사건 당시 관련 기관들이 숨진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단정한 근거를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우선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등이 가장 강력한 근거로 내세운 것은 이 씨의 자진 탈북 의사 표명. 감사원 역시 이 씨가 북한군에게 발견됐을 당시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 씨가 처음에는 답변을 회피하다
왜 북한 해역에 들어왔는지에 대한 북한군의 거듭된 질문에 월북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는 긴급 구조 요청 등을 표명하는 보통의 월북 의사와는 다른 만큼 자진 월북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자진 월북이냐 아니냐 자체를 단정할 수는 없고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할 일이라며 별도의 결론을 내리진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 씨가 어떤 의도로 월북 의사를 표명했는지를 놓고 다툼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 숨진 이 씨가 바다에 실종됐을 때 한자가 새겨진 구명조끼와 팔에 붕대가 감긴 과정도 의문입니다. 한자가 새겨진 구명조끼는 애초 이 씨가 타고 있었던 해수부 선박에는 비치돼 있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감사원은 이 씨가 다른 어선에 옮겨 탄 정황이 있었다면서도 어떤 이유에서 다시 실종 상태가 됐는지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위법 행위에 대한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수사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관련 감사 내용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숨진 이대준 씨의 표류 과정에서의 의문들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는 한 거센 논란과 갈등의 불씨가 될 전망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이처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전 정부 인사 20여 명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가운데 변호사 단체가 위법한 감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논평을 내고 주요 사건의 경우 감사에 착수하려면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감사원이 법을 어기고 즉각 감사에 착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감사 과정에서 민간인 수천 명에 대해 교통수단 이용 기록 등을 취득하고 컴퓨터를 포렌식 분석하면서도 당사자의 차명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취득 과정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번 감사의 위법성을 명백히 조사해 관련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환점을 돈 국정감사에서는 어제도 크고 작은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문체위 국감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성남FC 문제로 고성이 오갔고 환노위 국감에서는 김문수 경산호 위원장의 고발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문제를 먼저 꺼내들었습니다. 성남FC 기업 사회공헌 차원의 정당한 후원을 받았음에도 부정청탁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정치 검찰의 타켓이 되고 있습니다. 프로 및 아마추어 구단이 기업 후원을 받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성남FC가 정당한 후원금을 받고도 부당한 수사 대상이 됐다는 주장에 국민의힘은 대가성 특혜가 있었다고 반박하며 국감장엔 고성이 오갔습니다. 의료용지를 업무용지로 용도 변경을 해주고 업무시설로 용적률도 250%에서 무려 670%로 이렇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26억, 두산이 126억에 매수해서 6,200억에 매각을 했어요. 이렇게 특혜를 준 겁니다. 왜 중요한 거 아닙니까? 명확하게 얘기했잖아요. 신분 무채가 기회를 끈다고. 원활한 국감을 위해서 잠시 정의하겠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선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고발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김 위원장이 과거 문제의 발언을 거두지 않겠다고 버티며 논란이 확산하자 야당 측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잇따랐습니다. 국회를 2번 능멸하고 모욕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김문수 위원장에 대해서는 당초에 요구한 바처럼 국회 모욕의 죄로 고발 의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국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까지도. 반면 국민의힘은 김 위원장에게도 사상의 자유가 있다며 국회의원이 특정 입장을 강요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김문수 경산호 위원장께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상의 자유가 있고 이것을 어떤 국회의원도 사상의 자유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발에 우리는 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는 이 부분을 상임위 이름으로 고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전 끝에 고발 관련 협의는 다음 주로 미뤄졌지만 불씨는 언제든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전 의장을 증인으로 불러 중소기업 상생지원 현황 등을 따져 묻기로 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고소득자 감세에 이어서 법인세 감세 정책도 접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세정책 혼선의 책임을 물어 임명한 지 38일 만에 재무장관을 경질해 정책 실패를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이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러스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인세 인상안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We need to act now to reassure the markets of our fiscal discipline. I have therefore decided to keep the increase in corporation tax that was planned by the previous government. 트러스 총리는 당초 법인세율을 현재 19%에서 25% 올리는 방안을 백지화하고 동결할 계획이었습니다. 트러스 총리는 앞서 부자 감세로 비판받아온 고소득자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계획도 철회했습니다. 이로써 감세를 통해 영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소신을 접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지난달 23일 줄어드는 세수에 따른 구체적 대책 없이 감세안만 발표해 금융시장 대혼란을 자초했습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발행이 급증할 것이란 전망에 영국 국채 가격이 급락했고 파운드화 가치는 한때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트러스 총리는 감세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쿼지 콰탱 재무장관을 임명한 지 38일 만에 전격 경질했습니다. I met the former Chancellor earlier today. I was incredibly sorry to lose him. 트러스 총리는 신임 재무장관에 제러미 헌트 전 외무장관을 임명했습니다. 헌트 신임 재무장관은 지난 보수당 대표 선거에서 트러스 총리의 경쟁자 리시 수낙 전 재무장관을 지지했습니다. 최근 감세안 발표 후 금융시장이 요동치자 트러스 총리 비판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5년마다 열리는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 제20차 공산당 대회가 내일 개막합니다. 시진핑의 3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만큼 김 빠진 대관식이 될 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지난 1921년 상하이에서 처음 열린 뒤 20번째를 맞는 중국 공산당 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선출된 대표들도 속속 베이징에 모였습니다. 14억 중국 인구의 7%에 이르는 공산당원 9,671만 명 가운데 2,296명입니다. 我对即将召开的党的20大充满了期待. 당대회는 시진핑 총서기의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일주일 동안 진행됩니다. 대표들은 당헌 개정안을 추인하고 200명 안팎의 중앙위원을 뽑게 됩니다. 중앙위원회는 당대회에 버금가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5년 사이 7번의 전체 회의를 엽니다. 당대회 폐막 직후 열리는 첫 회의에선 다음번 총서기를 비롯한 당 수뇌부를 선출합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중국을 이끌어 나갈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공개되는 순간입니다. 시진핑의 3연임은 사실상 확정된 만큼 마오쩌둥의 버금가는 권력을 쥐게 되느냐가 관심입니다. 人民领袖,人民爱. 10년마다 당내 개파 간 물갈이가 이루어졌던 관례를 깨고 시진핑 장기 집권으로 나가는 행사여서 김 빠진 대관식이 될 거란 말도 들립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공산당 20차 대회를 사흘 앞두고 베이징 시내에 시진핑 주석을 비난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가 철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제天安门 광장에서 북서쪽으로 약 9km 정도 떨어진 대학가 주변 고가도로에 흰색 바탕에 붉은색 글씨로 현수막 2장이 걸렸는데요. 한 장에는 독재자이자 나라의 도둑인 시진핑을 파면하자고 적혀 있었고요. 또 다른 한 장에는 PCR 검사 말고 밥을 달라, 봉쇄 말고 자유가 필요하다, 인민 영수 말고 선거권을 요구한다는 등의 문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SNS에 올라온 당시 영상에는 현수막이 내걸린 고가 위에서 화염이 피어오르고 확성기로도 구호를 외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반격에 나선 우크라이나가 지난 한 달 동안 동부와 남부 전선에서 600개에 달하는 마을을 되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할 필요를 못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김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4년 러시아에 점령된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크림대교. 푸틴의 자존심으로 불리는 크림대교의 폭발로 인한 교량 일부의 붕괴는 내년 여름이나 되어야 복구될 전망입니다. 폭발 이후 러시아가 수도 키이우 등 우크라이나 전역에 보복 공습을 무차별적으로 가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은 거침이 없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 남부 헤르손주 75곳, 동부 도네츠크주 43곳을 포함해 600여 곳의 마을을 수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조국을 지키다 숨진 역대 희생자들에게 헌화하며 전의를 새롭게 다졌습니다. Захищаємо свою свободу, свою душу, свою землю, свій Київ, своє Запоріжжя, свою Одесу, свій Дніпро і Миколаїв, свій Кривий Ріг. CNN은 러시아의 무차별적인 우크라이나 공습에 이란의 이른바 가미가제 드론, 자폭 드론이 대거 사용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공습과 용병 기업인 와그너 그룹의 지원에 힘입어 도네츠크주에서는 러시아군이 요충지인 바흐무트 점령을 눈앞에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에 긴박한 우크라이나 전황과 관련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나토군과의 충돌은 세계적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우크라이나에서 협상 분위기가 무르익는다면 그때 중재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미 대통령과 대화할 필요를 못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Я не вижу необходимости, честно говоря, по большому счету. Пока платформы для каких-то переговоров нет, окончательно не решен еще вопрос о моей поездке туда. 특히 러시아의 목표는 우크라이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대규모 미사일 공격은 현재로선 불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로이터 통신은 푸틴의 이번 발언은 무기 고갈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오늘 새벽 람보르기니 차량이 가로수를 들이받아 인근 집기가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사라진 운전자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한편 볼링장과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는 화재가 이어졌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은 황윤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람보르기니 SUV가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인도엔 파손된 잔해물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 의정부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이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교통 표지판이 넘어지고 인근 가게 집기들이 파손됐습니다. 사고 직후 운전자는 차량 안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신원을 파악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희뿌연 연기가 건물 바깥으로 쉴 새 없이 솟아오릅니다. 서울 방학동 볼링장에서 불이 난 건 밤 11시쯤입니다. 불은 1시간 만에 꺼졌지만 소방관 1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당시 볼링장이 영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전남 담양의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됐고 공장 1개동이 완전히 탔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3명이 한때 대피했는데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코로나19 감소세가 주춤하는 가운데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21,95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보다는 600명 적고 일주일 전보다는 3,000명 늘었습니다. 오늘은 2020년 1월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처음 나온 지 1000일째 되는 날로 누적 환자 수는 2,500만 명, 국내 인구의 48% 수준입니다. 단풍 구경 아직 못하신 분들은 이번 주말에 다녀오셔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날씨가 급변하는데요. 내륙 기온이 처음으로 영하권까지 떨어지는 등 매서운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걸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쾌청한 하늘과 선선한 바람은 가을 날씨의 상징입니다. 일교차가 커지며 단풍 전선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단풍과 함께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는 날씨가 급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서쪽에서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며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화요일에는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4도까지 곤두박질하겠고 찬바람까지 불며 체감 온도는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특히 경기와 강원 내륙 지역은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영하권 기온을 보이며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찬 공기로 인해서 기온이 급감하는 형태를 보이면서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아서 쌀쌀한 날씨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8일과 19일 사이에서는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영하가 나타나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초겨울 추위에 서리와 얼음도 예상돼 농작물 피해가 우려됩니다. 때이른 추위는 사흘 정도 이어진 뒤 다음 주 목요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가을 나들이 떠나기 좋은 날씨입니다. 일교차가 크긴 하지만 비 예보가 없기 때문에 체온 관리에만 잘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말에도 놀러 가신다면 고속도로가 혼잡할 걸 예상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특히 최대 정체는 오늘 오전 11시대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때는 주요 도시간 소요 시간도 많이 길어집니다. 서울에서 강릉까지는 4시간,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6시간 20분 정도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통영 대전선 대전 방향으로 함양 휴게소 내부에는 화물차 화재 사고가 났습니다. 조금 전 소방차가 도착해 진화 작업이 한창인데요. 갈수록 날이 건조해지고 있는 만큼 차량 화재 사고에 대비해 차량용 소화기도 잘 비치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편 곳곳으로 안개가 짙은 곳들이 많습니다. 안개등과 비상등 활용 잘하면서 이동해 주셔야겠고요. 정체는 강원 지역과 이어지는 노선들 위로 먼저 시작이 됐는데요. 광주 원주선 원주 쪽 초월 부근에서 주춤하는 가운데 역시나 전방주시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서울 양양선 양양 쪽으로는 화도 일대 정체가 11km로 빠르게 길어졌고 영동선 강릉 쪽으로는 용인 부근에서 8km 구간 막히긴 하지만 이후 상황은 괜찮아서 새말까지 가는데 큰 무리 없겠습니다. 충청 이남으로 내려가는 길이죠.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순산터널에서 3km 구간 주춤하는데 차츰 서평택 일대 이동도 어려워질 걸로 예상됩니다. 안전띠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춤했던 군 훈련이 본격화됐죠. 북한에 계속된 도발 속에 한미 장병들의 연합훈련도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군대 훈련의 꽃이라고 불리는 수도방위 기계화사단 유격훈련 현장에 김문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목소리 작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이른 아침 경기도 가평의 운악산 자락. 짙은 안개를 가르는 훈련 교관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본격적인 훈련에 앞서 몸을 푸는 유격 체조 시간. 장병들은 반복되는 체조로 몸을 달궜습니다. 시작! 입수가 망설여지는 다소 추운 날씨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단결력과 전우회를 숙달시키는 참호 격투훈련. 한미 장병들이 서로 뒤엉켜 승부를 겨룹니다. 보가 43번 경생 도와 준비 끝! 도와! 두 줄다리 건너기는 유사시 계곡을 가로질러야 하는 상황을 가정해 실시됩니다. 이 밖에 암벽 레펠, 급조 하강, 담장 넘기 등 산을 넘나들며 실시되는 장애물 극복 훈련에 한미 장병들은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미군들과 같이 이제 훈련을 하면서 서로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서로에 대해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한미 동맹이 좀 더 강화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유격 훈련의 마지막 관문인 화생방 훈련. 군가를 부르며 방독면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두려움을 극복하는가 하면 방독면을 착용하지 않고도 끝까지 임무를 완수합니다. 한미 장병들은 고된 훈련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힘을 북돋웠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2030 월드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공연이 오늘 저녁에 열리면서 세계 각국의 팬들이 부산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6시 부산 연제구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무료 공연은 5만여 명이 관람할 예정입니다. 또 부산항 국제 여객 터미널에서 10,000명,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수천 명이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공연을 관람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BTS 공연 외에도 광안리 어방축제, 영도 다리축제 등 도심 곳곳에서 대형 축제가 함께 열리는 만큼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다시 늘어나면서 관련 업계에서는 코로나 이전보다 더 차별화된 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건 요리법으로 만든 한식을 체험하는 관광 상품이 마련됐고요. 또 그동안 비빔밥에 한정됐던 기내식의 종류도 다채로워졌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외국인 1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사찰 음식을 맛보더니 엄지를 한껏 축혀 올립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김치예요. 외국 여행사 직원들이 채식주의자를 위한 비건 관광 상품을 체험하기 위해 방문한 겁니다. So I have had some Korean vegan food already, and it was kind of like masterpiece the way things were prepared. Very beautiful to look at. We were taking a lot of photos, and I think the food was very healthy, and it makes you feel very healthy. 한국관광공사는 해외 여행사와 협업해 채식에 관심이 높은 미국과 유럽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코리안 비건 투어 상품을 연내 출시할 계획입니다. 항공업계는 코로나19로 축소됐던 기내 서비스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엔데믹을 맞아 이례적으로 기내에 제공되는 와인을 전면 교체하고 도토리 묵밥과 고등어 조림, 제육삼밥 등 기내식의 한식 선택폭을 넓혔습니다. 전 세계적인 한국 문화와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에 대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런 관심을 고려해서 이번에 대한항공에서는 새로운 기내 서비스로 다양한 한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수제 맥주 전문 업체와 협업한 아시아나 라거를 기내 서비스로 제공하고 오는 12월 기내식을 대거 개편할 예정입니다. 관광과 항공업계가 이렇게 발빠르게 나서는 건 외국인 관광객들이 부쩍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31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0% 증가했습니다. 올해 초 8만여 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관광객은 각국의 방역 규제가 완화되기 시작하면서 8개월 만에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5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렸던 항공과 관광업계는 긴 어두운 터널이 끝나고 관광객들이 다시 늘어 산업이 활기를 띠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아름다운 농촌 풍경으로 농가 소득도 올리는 경관 농업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높아지고 있는데요. 충북 청주의 한 산골 마을에 벌꿀을 채취하기 위해서 조성한 메밀밭이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으면서 경관 농업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성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얀 눈이 뿌려진 듯 산골짜기가 백색 꽃으로 뒤덮였습니다. 산바람에 흔들리는 꽃을 보고 있으면 한 폭의 가을 풍경화가 저절로 떠오릅니다. 골짜기를 하얗게 색칠한 꽃은 바로 메밀꽃. 나들이객들은 메밀꽃을 배경으로 추억을 남기기 위해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기분이 아주 좋아요. 상쾌하고 또 뭐 공기도 좋고 메밀꽃밭이 넓어가지고 좀 다니기도 좋네요. 아주. 의자에 앉아 잠시 휴식도 취하고 흐드러지게 핀 메밀꽃을 보고 있으면 흘러가는 가을이 아쉽기만 합니다. 이 골짜구니가 다 그냥 메밀꽃이 많고 저 앞에 산까지 다 보이니까 너무 좋아요. 이곳의 핀 꽃은 모두 꿀벌 농사에 도움이 되려고 농민이 심기 시작했습니다. 10여 년 전에 꿀벌 농사에 도움이 되려고 심기 시작한 메밀이 지금은 3만 제곱미터까지 면적이 늘었습니다. 산골짜기 메밀밭이 입소문을 타면서 지난해 10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다녀갔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같은 기간 관광객 수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벌꿀 채취를 위해 심기 시작한 메밀이 꿀 생산은 물론 지역의 대표적인 경관농업,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꿀 생산성도 높아지고 또 하는데 이제 또 꽃이 또 아름다우니까 이 경관으로 인해서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오시는데 거의 매년 2배 이상으로 이렇게 폭증해서 오시는 것 같아요. 내년 가을 이곳에서는 메밀꽃과 특산품을 주제로 한 축제도 열어 충북의 대표적인 경관농업 사례로 자리매김할 계획입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마음껏 푸르름을 뽐내던 들녘이 어느새 누렇게 물이 들었습니다. 시골 앞마당 가득 널어놓은 고추에서는 고향의 넉넉함이 묻어납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마을 곳곳에는 감을 터는 모습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습니다. 처마 밑에 걸어놓은 옥수수엔 다음 농사에 푸른 꿈이 연걸어갑니다. 봄에는 실파, 여름에는 대파. 바빠요. 시골은 항상 바쁘지 뭐. 1등급을 받지 못해 돈 뭉치가 얇아진 노인은 서운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내가 2등을 맞았다니. 2등 여태 맞아본 일이 없는데. 뭔 돈? 돈 이거 갖고 돈 되겠어? 태풍 피해로 입이 싹 찢어져 갖고요. 할 사람이 없으니까 막무가내 버리는 이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왕밤 나가 싶다. 고사리 같은 손들도 밤을 줍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잡았다. 잘 집어넣어진 노랗게 익은 논을 뛰어다니는 메뚜기를 잡느라 아이들은 신이 났습니다. 딱 잡았는데 손 안에서 fal딱팔딱 뛰는 거요. 할아버지 수염이다. 직접 낫을 들어 벼베기를 해보면서 벼가 식탁 위에 올라오는 과정을 배웁니다. 평화로운 농촌이 기분 좋은 분주함으로 가득한 오늘 하루. 가득 찬 밤자루만큼이나 가을의 풍성함도 더해만 갑니다. 아직도 흘러나오는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어제 새벽부터 연쇄 도발을 감행한 북한이 어제 오후에도 동해와 서해, 해상 완충구역 간의 포사격을 진행했습니다. 합참은 어제 오후 5시쯤부터 북한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포병 사격 90여 발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후 5시 20분쯤부터 7시쯤까지 서해 해주만 일대에서 90여 발, 서해 장산곶 서방 일대에서 210여 발의 포병 사격을 관측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 영해에 관측된 낙타는 없지만 9.19 군사 합의에 따른 NLL 북방 해상 완충구역 아닌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 이에 대응해 우리 군은 9.19 군사 합의 위반 및 즉각 도발 중단에 관한 경고 통신을 여러 차례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5년 전 남북 간에 체결한 9.19 군사 합의가 북한의 무차별적인 도발로 파기 기로에 놓였습니다. 해상에 이어 지상 도발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9.19 군사 합의는 2018년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마련됐습니다. 접촉 지역 내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를 목적으로 군사분계선 기준 비행 금지 구역, 포병 사격 금지 구역, 완충 수역 등을 설정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소극적인 도발로 합의를 여러 차례 위반한 바 있습니다. 2019년 11월 창린도 방어부대의 해안포 사격이 대표적입니다. 창린도는 해안포 사격이 금지된 구역에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 지시로 이곳에서 해안포를 발사한 겁니다. 2020년 5월에는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감시 초소에 북한군이 발사한 총탄 수십 발이 날아왔는데 이때는 의도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충구역 내에서 대대적인 포사격을 감행하고 비행 금지 구역을 위협하면서 노골적으로 9.19 합의 무력화를 시도했습니다. 9.19 군사합의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도발 행위이다. 북한이 합의를 존중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합의를 유지하는 데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9.19 합의가 4년여 만에 기로에 놓이면서 군사적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북한이 무력 도발 수위를 계속 높이자 우리 정부가 5년 만에 처음으로 대북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북한 개인 15명과 기관 16개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외교적 압박에 동시에 시동을 걸었는데 추가 도발 시 제재를 더욱 강화할 전망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대북 독자 제재에 나섰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개인 15명과 기관 16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제2자연과학원 선양 대표 강철학, 연봉무역총회사 단동대표부 정만, 로켓공업부, 고려항공무역회사, 국가해사감독국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이미 독자 제재를 가하고 있는 이들을 중첩 지정한 것으로 미국, 일본 등과 보조를 맞추며 제재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뜻이 담겼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이 끝이 아니라며 향후 북한의 도발에 따라 독자 제재를 계속 추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는 한국 측과 외환 거래 또는 금융 거래가 불가능해집니다. 2010년부터 이미 남북 간 교역이 금지된 상황이라 이번 조치는 실효성보다 상징성이 더 크다는 지적도 있지만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에 우리 정부가 독자적인 제재를 한 것은 앞으로 국제사회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제재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협조를 구하고 경각심을 올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도 전화 협의를 통해 북한을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도발 중단과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북한의 핵, 미사일 등 다양한 위협을 상정한 호국 훈련을 실시하며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다시 한번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국민의힘이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중간 감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 등 국가기관 고위층의 주도로 사건이 치밀하게 조작됐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자진 월북이라는 정해진 각본을 위해 결론에 맞지 않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제외했고 해경은 실험 결과를 왜곡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감사 중간 발표에 대해서 헌법을 유린한 초유의 사태며 최재해 감사원장 등을 추가 고발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관계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정부의 입장은 180도 달라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책위는 윤석열 정부의 헌법 유린과 법치 훼손에 맞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으며 최재해 감사원장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하고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파행을 겪었습니다.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모경 의원은 성남FC가 정당한 기업 후원을 받고도 정치검찰의 표적이 됐으며 하명 수사로 체육계가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각종 기업에 대한 인허가 특혜를 대가로 성남FC가 160억 원의 후원을 받았다며 아무 대가가 없었겠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이 검찰의 성남FC 공소장 내용을 언급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강하게 항의했고 이에 홍익표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가 불가능하다며 정회를 선언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말해 논란이 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대한 고발 여부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김 위원장의 고발 조치에 대해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다수결 표결로 김 위원장의 고발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은
헌법에 따라 사상의 자유는 보장되기에 김 위원장의 신념을 구필하고 강요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여야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언했고 모레 김 위원장 고발 여부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들의 발걸음이 이른바 이준석 리스크가 해소된 이후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경쟁자를 때리고 또 존재감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차별화에 나선 건데요. 핵심 메시지에 담긴 당권 확보 전략을 강진원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중도 확장성을 내세우고 있는 안철수 의원은 최근 유승민, 나경원 전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를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개혁보수, 정통보수와 3파전을 치러보겠다는 겁니다.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원외 인사들과 각을 세우며 자신의 중도 이미지를 더 부각하려는 기존 전략의 연장선으로 풀이됐습니다. 중도에 대해서 저는 지난 10년 동안 현역 정치인 중에 가장 오랫동안 고민하고 반면 김기현 의원은 자신의 뿌리를 강조하며 당내 맞수인 안철수 의원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잉크도 채 안 말랐다는 표현으로 안 의원의 짧은 국민의힘 이력을 지적한 데 이어 대선 불출마 선언도 기대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동시에 연일 야당 대표를 직격하며 상대적 약점으로 꼽히는 정치적 존재감을 키우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대항하는 훈련을 하느냐. 하지 마라 이 말이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 김정은의 마음이다. 이심정심이다. 경기지사 후보 당내 경선에서 패한 뒤 잠행을 이어가던 유승민 전 의원의 최근 행보 역시 예사롭지 않습니다. 특히 자신과 가까운 이준석 전 대표가 추가로 징계받은 이후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까지 비판의 사정권에 뒀습니다. 공식적으로 출사표를 던진 건 아니지만 결국 반윤을 기치로 당권 도전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결심한 거 있습니다. 제가 이 나라를 위해서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꼭 하겠다. 이 밖에 정진석, 권성동, 윤상현 의원 등 원내 인사는 물론 나경원 전 의원 등 원외 인물까지 잠재적 후보군의 움직임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직은 대부분 신중한 입장이지만 본격적으로 판이 깔리면 출마를 저울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 열기는 오는 12월 정기국회가 끝난 뒤 본격적으로 달아오를 것 같습니다. 핵심 메시지를 던지며 선거 전에 밑그림을 그린 유력 주자들은 역선택 방지 조항과 여론조사 비율 등 게임의 규칙을 놓고 치열한 수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조선업 하청 근로자는 원청 근로자보다 연간 90일을 더 일하고도 연봉은 30% 이상 적게 받는 등 원하청 간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심각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조선업 경쟁력 회복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조선업 근로자 가운데 소속의 근로자, 이른바 사내하청 비중은 62.3%입니다. 조선업 빅3의 경우 현대중공업이 64.9%, 삼성중공업이 60.2%, 대우조선이 59.5%에 달합니다.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버팀목 격인 하청 근로자의 상생이 절대적인 상황. 하지만 대우조선 파업 사태에서 드러났듯 원하청 간 임금 체계는 심각한 불균형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청 3사의 경우 평균 연봉이 삼성중공업 7,500만 원, 현대중공업 7천만 원, 대우조선 6,700만 원을 각각 기록한 반면 하청 근로자는 3,000에서 3,5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임금 격차의 가장 큰 요인은 상여금입니다. 하청 근로자들이 2016년부터 업계 불황을 이유로 이전에 받던 1,000만 원 정도의 상여금을 받지 못한 반면 원청 근로자들은 2천만 원가량의 상여금을 계속 받았습니다. 근로일수도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원청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일수는 180일인데 반해 하청 근로자는 270일로 90일가량 더 많았습니다. 이 원청에서는 상여금하고 성과급 또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휴가 부분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돈으로 안 사면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합동조사단을 꾸려 조선업계 현장 조사를 벌이는 등 원하청 상생 방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과 근로 환경을 개선하며 숙련 인력들이 직무와 숙련도에 맞는 대우를 받도록 하는 방안들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52시간 근무와 인력 부족 문제 해소 방안 등을 담은 조선업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최대 현안인 이중구조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이 쉽지 않아 장기 개선 과제로 남겨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정부는 포화 상태에 이른 경부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을 지하화해서 교통량을 분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상 구간의 활용 방안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데 지하화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성 동탄 신도시를 가로지르는 경부고속도로 바로 옆에서 공사가 한창입니다. LH가 7천억 원을 들여 경부고속도로 기흥 IC에서 동탄 분기점 4.7km를 직선화하고 지하 대심도에 있는 SRT 동탄역 위 1.21km 구간은 지하화하는 공사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지상부에는 경의선 숲길보다 큰 공원과 동탄 1, 2 신도시를 동서로 연결하는 6개 도로가 만들어집니다.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이 24년 12월에 완공이 되면 동서로 분리된 신도시가 하나로 연결이 되며 상부에 랜드마크 공원 광장을 조성을 하여 신도시 입주민의 정주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정감사 답변에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와 지상구간 활용 등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도로를 지하를 해서 토지 이용을 잘 한다 그러면 약 32만 평 정도의 토지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또는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희들이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전면 지하화할 경우 도시의 동서단절 해소와 소음과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 완화, 상부 부지 매각으로 개발 사업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정부는 양재에서 화성까지 32.3km 구간을 지하화한다는 계획이며 서울시와 서초구는 한남에서 양재 구간을 지하화할 방침입니다. 사업의 전반적인 비용과 규모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지 이제 드러나는데 지금은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준비하기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하 2층까지 터널을 만들고 지상 구간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올해 말까지 연구 용역을 마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국토부는 지상부와 지하부를 모두 도로로 활용한다는 방침이어서 지상부 공원화와 복합개발 등을 주장하는 해당 지자체와의 의견 조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국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와 그 지상공간 활용 방안은 예비타당성 조사와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부정채용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최근 1년 반 동안 3번째 구속인데요. 법원은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2013년과 14년에 작성된 이스타항공 부조종사 채용 내부 문건입니다. 지원자 개인 이력 옆에 추천인이 명시돼 있습니다. 전직 총리와 현직 광역단체장 등 정관계 인사들의 이름이 줄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방해 혐의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나 이들에 대한 기소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들은 2015년 말에서 2019년 사이 공채에 지원한 127명의 채용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이미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이 전 의원. 회사 돈 배임,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심 재판 중입니다. 지난 6월 석방 이후 석 달 반 만에 다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게 된 이 전 의원은 말을 아꼈습니다. 법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채용에 관여하신 혐의 인정하십니까? 채용에 관여하셨어요? 법원은 결국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인멸 염려가 인정된다는 이유입니다.
재판부는 다수에 대한 채용 부정 사건으로 범죄가 중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사장 역시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4월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의 고발로 시작됐습니다. 경찰이 2차례 무혐의 처분했는데 전주지검의 재수사에서 진상이 드러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인 서모 씨 채용 특혜 의혹도 남아있는 상황. 한때 정관계 영향력을 자랑하며 불사조를 자처했던 이 전 의원이지만 연이은 부정 사건으로 질곡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해 15년 동안 복역해온 김근식이 모레 출소하면 당분간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서 살게 됩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안양교도소에서 모레 출소하는 김근식이 안정적인 주거지를 마련할 때까지 의정부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생활관에서 지낸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연고지가 없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출소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사회 복귀를 돕는 시설로 최장 거주 가능 기간은 2년입니다.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이 출소 후 의정부시에 거주하게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의 입소 지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공동 성명을 통해 입소 지정 철회를 촉구한 가운데 경기도도 법무부가 재고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근식의 신상 정보가 출소 당일 공개됩니다. 여성가족부는 김근식의 주소와 사진 등 8가지 신상 정보를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와 모바일 웹을 통해 모레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신상 공개 당일 사이트와 모바일 앱 접속량 증가에 대비해 긴급 대응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소세가 정체하는 가운데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21,95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대보다는 600명 적고 일주일 전보다는 3,000명 늘었습니다. 오늘은 2020년 1월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처음 나온 지 1000일째 되는 날로 누적 환자 수는 2,500만 명, 국내 인구의 48% 수준입니다. 다음 달 17일에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입 수학능력 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은 별도 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0만 8,030명이 응시하는 이번 수능에서는 8월에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2023학년도 대입 관리 방향을 토대로 일반 수험생과 격리 대상 수험생을 구분해서 시험장에 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격리 대상 수험생 발생 상황 관리와 신속한 시험장 배치 등을 위해서 수능 2주 전부터 관계기관과 함께 공동 상황반을 운영합니다. 오늘 저녁 방탄소년단 BTS의 공연을 앞두고 전 세계 팬들이 부산에 집결하고 있습니다. 부산 시내 곳곳이 BTS와 팬들을 상징하는 보랏빛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산역 곳곳에 보랏빛 소품으로 장식한 관광객들이 눈에 띕니다. 지난 6월 팀 활동 중단 넉 달 만에 완전체로 뭉친 BTS 공연을 앞두고 여러 나라 팬들이 부산으로 모인 겁니다. 몽골에서 BTS 그 공연 보려고 왔어요. 근데 이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이게 굳어서 우리가 샀어요. 2030년 세계 박람회 부산 유치를 기원하는 이번 공연은 전 세계 BTS 팬 가운데 5만여 명이 직접 관람합니다. 콘서트장 주변은 미리 설렘을 만끽하려는 팬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주변 거리까지 온통 BTS로 물들었습니다. BTS, I love you so much. I love your music. I love your personalities. Message you sent throughout the world. I'm looking forward to tomorrow. 사랑해, 뭐라 해.
무료로 추첨한 공연표를 확보한 5만여 명 가운데 40%는 외국인으로 집계됐습니다. 어렵게 표를 구한 팬들은 바다 건너 달려왔고 1年間ずっと楽しみにしてたんで今日寝れないかもしれないけど全力で応援してきます. 미처 표를 구하지 못한 팬들은 부산 시내에 마련된 라이브 공연장 2곳에서 마음껏 함성을 지를 각오입니다. 피켓팅이잖아요. 그래서 못 구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해운대 오면 라이브로 볼 수 있대가지고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 보니까 너무 반갑고 좋고 또 내일 공연 여기서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연장 주변에는 안전사고와 교통 상황에 대비해 경찰과 소방 등 인원이 추가로 배치됐습니다. 부산시는 광안대교와 부산타워 등 주요 건축물에 BTS를 상징하는 보랏빛을 밝히는 보라의 부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BTS 관련 각종 전시, 판매 행사가 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막을 내리자마자 달아오른 BTS 콘서트 열기로 부산은 주말 내내 축제 분위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주성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열린 K-팝 커버 댄스 대회 우승자들이 청와대에 모여서 실력을 뽐냈습니다. 이들은 지난 13일 광화문 광장과 한강공원에 이어서 어제는 청와대 본관 앞 광장에서 방탄소년단의 노래 등 K-팝에 맞춰서 군무를 선보였습니다. 올해 12번째를 맞은 K-팝 커버 댄스 페스티벌은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며 미국과 멕시코, 호주 등 12개 나라 87명이 참여합니다. 결승전은 오늘 오후 한강 로드섬 특설 무대에서 개최됩니다. 132억 원, 한국의 최고가 미술품인 김환기 작가의 우주가 다시 전시되고 있습니다. 1950년대부터 말년까지 전시기에 걸친 주요 작품 17점이 선보였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년 전 한국 미술품 중 최고가에 낙찰됐던 김환기 화백의 우주가 다시 세상에 나왔습니다. 글로벌 세아그룹의 갤러리 S2A가 연 두 번째 전시회서입니다. 김환기 예술세계의 정수인 전면 점화 대표작이자 유일하게 두 폭이 합쳐진 추상화로 작가의 작품 중 가장 큽니다. 우주는 2020년 현대화랑 50주년 특별전에도 출품됐지만 이번 전시는 소장자인 김웅기 글로벌 세아그룹 회장이 처음 작품을 공개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2019년 크리스티 홍콩 경매 당시 우주 구매를 강력히 권유한 지인은 박명자 갤러리 현대 회장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민국 국보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국에서 꼭 매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보고 이제 매입을 좀 하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이제 고민 끝에 이 낙찰을 결국은 받았습니다. 이번 전시는 소장한 그림들을 일반인과 함께 향유하려는 뜻으로 마련됐습니다. 그걸 매입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 이제 이거를 공유를 해야 되겠다. 작품을 사랑하는 일반 분들하고. 작가가 조형미의 극치라고 칭송했던 달 항아리와 활짝 핀 매화가 조화를 이룹니다. 영원의 노래에는 하늘을 나는 새들과 달, 산의 형상이 담겼습니다. 예술성이 절정에 이른 1970년대에는 집중적으로 전면 점화, 추상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1950년대 다랑아리부터 1970년대에 우주를 비롯한 전면 점화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를 대표하는 김환기의 대표작을 모아서 전시를 기획하였습니다. 무료 전시이지만 하루 관람객이 450명으로 제한돼 인터넷으로 표를 예매해야 합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음악과 미술, 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융합은 이제 그 자체로 하나의 장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조합이라는 게 무궁무진하다 보니까 실험작이 끝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각 분야의 저명한 예술가들이 뭉쳐서 그렇게 만든 작품 잠시 놀다를 신웅진 기자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름 위에서 논이는 듯한 춤사위의 몽환적인 사운드.
고전 소설인 김만중의 구운몽을 모티브로 삼은 공연입니다. 꿈과 현실을 넘나드는 원작의 세계관을 반영해 관객석에는 스피커 장치가, 거꾸로 스테이지에는 좌석이 설치돼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뭅니다.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닌 스스로 감각하라는 취지인데 몸짓을 언어로 삼아 형상화하는 이른바 피지컬 퍼포먼스입니다. 꿈속에서 어떤 또 다른 나와 만나는 것, 그리고 그 또 다른 나와 만나면서 다른 세계를 내가 만들어 보는 것, 그게 우리가 지금 우리 몸을 가지고 상상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트와 블랙 컬러라는 세 가지 주제에 맞춰 꿈과 현실을 오가는데 그 장치가 다양합니다. 무용수가 행위의 주체로 나선 가운데 국악의 테크노를 접목한 뮤지션 해파리는 환각적인 분위기를 고조시킵니다. 발바닥에 달라붙은 지면이 자신을 분화해서 다른 자아를 만드는 것들, 그런 과정들을 대입해서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신체라는 것의 물성을 다른 관점으로 생각하면서 구운몽과 연결하는 그런 음악을 만들어봤습니다. 여기에 세계적인 조각가 권호상은 입체와 평면을 오가는 조각상과 모빌로 극의 생명력을 더했습니다. 무용과 음악, 미술, 그리고 빛의 예술이 경계를 나누지 않고 어우러진 다소 난해하지만 굳이 해석하려 애쓸 필요 없이 각자 자유롭게 느끼면 되는 그런 공연입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국민타자 이승엽이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의 새 사령탑이 됐습니다. 초보 감독 최고 대우인 3년 18억 원의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국민타자 이승엽이 두산 베어스의 새 감독이 됐습니다. 계약 기간 3년에 총액 18억 원. 스타 이름값에 맞게 초보 감독 최고 대우입니다. 두산은 이승엽 감독이 팀의 도약을 이끌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레전드 이승엽 감독은 삼성 팬들에게 감사를 전하면서 기본기를 바탕으로 감동을 드리는 야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홈런을 많이 쳤지만 저는 약간 세밀한 야구를 하고 싶기 때문에 두산이 원래 강점으로 가져왔던 그런 끈끈한 야구를 한번 펼쳐보고 싶습니다. 통산 홈런 1위, 단일 시즌 최다 홈런 기록을 쓴 이승엽 감독은 한국과 일본에서 홈런 626개를 쳤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극적인 홈런포로 큰 기쁨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2017년 은퇴 뒤 야구 해설위원과 KBO 홍보대사, 기술위원으로 활동했고 지도자 경험은 없습니다. 7년 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을 이끈 김태형 감독과 결별한 두산. 8년 만에 가을 야구 탈락, 9위 추락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국민타자 이승엽 감독과 미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경기장에서는 최고의 경기력, 포기하지 않는 정신, 최선을 다하는 플레이, 팬 여러분들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감동을 줄 수 있는 야구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2022-2023 시즌 남자 프로농구 정규리그가 오늘 개막전을 시작으로 6개월의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허웅과 이승현, 두경민과 이정현 등 대형 스타 선수들이 모두 자유계약으로 이적해 세 팀에서 시즌을 시작합니다. 올 시즌부터 도입되는 아시아 쿼터로 국내 무대에 데뷔하는 필리핀 선수 6명이 어떤 활약을 할지도 관심거리입니다. 지난해 우승팀 SK가 KT와 함께 2강으로 꼽히는 가운데 프로스포츠 최초로 쌍둥이 형제 감독에 오른 조상현, 조동현 형제의 맞대결도 관심입니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양자기술의 핵심 이론을 실험으로 증명한 과학자들에게 돌아갔죠. 앞으로 과학의 패러다임을 바꿔줄 양자기술은 현재 미국과 중국이 앞서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양자기술 인재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인재 양성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최소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 중인 양자 컴퓨터입니다. 내부에 다이아몬드 조각이 있는데
다이아몬드 속 미세한 공간에서 거시세계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성질을 가진 큐비트가 만들어집니다. 큐비트는 동시에 여러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데 큐비트를 여러 개 가진 양자 컴퓨터는 슈퍼컴퓨터가 엄두도 못 낼 정도의 복잡한 계산도 빠르게 해낼 수 있습니다. 컴퓨터의 정보 처리 단위가 비트인 것처럼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라는 단위를 쓰는데요. 연구진은 올해 안에 큐비트가 5개인 양자 컴퓨터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양자 상태를 상온에서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향후의 발전 가능성은 훨씬 더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미국 IBM은 지난해 초전도체를 이용해 영하 270도에서 작동되는 127큐비트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습니다. 중국 과학기술대도 유사한 방식으로 66큐비트 양자 컴퓨터를 선보였습니다. 상용화되려면 아직 멀었지만 기술 격차는 우리나라보다 수십 배 앞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 투자의 연구 결과가 성과가 나오면서 그 결과를 받아서 민간이 뛰어들기 시작을 했고요. 산업체나 민간이 뛰어들면서 연구개발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양자기술 선도국과의 격차를 좁히려면 무엇보다 인재 확보가 관건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양자기술 연구자가 3,122명, 중국은 5,518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490명이고 연구 환경이 더 나은 해외로 나간 우리 연구자도 50명에 이릅니다. 몇 년 전까지는 그런 분들이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를 얻는 것이 어려웠고 자기가 원하는 연구를 하는 연구비를 마련하는데도 어려웠습니다. 정부는 내후년까지 양자대학원 3곳을 설립해 2030년쯤에는 국내 양자기술 연구자를 1,000명 정도로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연구자들이 국내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올해 안에 인재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이제 뭐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결국은 사람 문제가 제일 크더라고요. 육성만 해놓고 나중에 사실 아까 이런 것처럼 많이 하고 사실은 그 사람이 잡이 있어야 이게 되는 문제잖아요. 아직 태동기라고 평가받고 있는 양자기술의 세계. 미국과 중국이 앞서가고 있는 이 무대에 과연 우리나라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주춤했던 지역축제나 문화행사 등이 요즘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주말을 맞아 시민들이 직접 음식을 만들고 맛보는 음식 박람회 행사가 열려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강성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세기 말 개항 직후에 우리 한국식 짜장면이 처음 태어난 곳이 바로 인천입니다. 인천의 자부심 수타 짜장면을 고사리 손들이 직접 만들어 봅니다. 짜장면 직접 만들고 먹으니까 어때요? 맛있어요. 얼마큼 맛있어요? 이만큼이요. 수타면을 직접 만들어서일까요? 함께 먹는 짜장면이 유별나게 맛이 있습니다. 떡매를 치며 우리 전통떡 인절미를 만드는 것도 흥이 납니다. 장미꽃 문양의 절편을 만드는 곳이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맨날 떡을 사 먹기만 했는데 떡집에서 직접 와서 어떻게 만드는지 체험도 하고 예쁜 떡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미래의 요리왕을 꿈꾸는 대학생들이 경연대회에 출품한 작품들도 선보였습니다. 모양과 맛에서 전문 요리사 못지않은 실력이 엿보입니다. 약간 김치처럼 약간 제 음식으로 세계를 통일하고 싶어요. 약간 그런 야망이 있습니다. 인천 음식 박람회는 코로나19 때문에 4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문학경기장 동문광장에는 모처럼 맛있는 음식과 왁자지껄 웃고 떠드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사람들의 정겨운 어울림과 함께 가을의 정취도 풍성하게 깊어가고 있습니다. YTN 강성옥입니다. 전국 4대 관광 거점 도시 전남 목포에서 항구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가을 낭만 항구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데요. 맛과 멋, 흥이 어우러진 축제장을 김보만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 첫 재즈 가수로 불리는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 깊어가는 가을 하늘 아래
목포 항이 축제로 들썩입니다. 바다 옆 무대에서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집니다.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갖가지 생선 요리도 즉석에서 해주고 회도 떠서 먹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거 우리가 지금 활동을 못했잖아요. 못하다가 이거 풀리니까 사람들도 많이 오시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전통 어구로 물고기를 잡는 체험에 추억의 인력거도 타볼 수 있습니다. 1897년에 개항한 목포의 역사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곳 체험존에서는 선상 경매와 갈치 낚시 대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3년 만에 열리고 있는 올해 목포 항구 축제는 특히 청년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청년이 찾는 큰 목포의 슬로건 아래 청년 거리 행진, 파시 경매, 또 생선 구이터 체험 등 특색 있게 준비했습니다. 또한 EDM 파티, 미디어 파사드, 나이트쇼 등 야간 볼거리도 새롭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낭만 항구 목포를 만끽할 수 있는 항구 축제는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우리 산에는 맛과 향이 뛰어난 먹거리가 많습니다. 평소에 보기 힘든 청정 임산물과 가공식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바람의 가지가 마치 술 취한 듯 흔들리는 녹색빛의 식물. 곤드레로 불리는 고려 엉겅퀴입니다. 채집해 솥에 삶고 양지 바른 곳에서 말리면 다양한 요리가 가능한 먹거리가 됩니다. 곤드레는 향이 좋아서 밥에 비벼 먹거나 나물로 무쳐 먹거나 또는 장아찌를 담궈서 드실 수 있습니다. 감과 대추, 밤뿐 아니라 산양삼과 표고, 복분자 딸기와 산딸기도 있습니다. 모두 우리 산과 숲에서 자란 임산물입니다. 제가 아는 거는 더덕이랑 도라지밖에 없었는데 와서 보니 뭐 산양삼도 있고 대추도 있고 많이 있어서 내 건강에 좋은 임산물이 많다는 거를 알게 됐고요. 이 가운데 산림청이 그 품질을 인증해 브랜드화한 제품은 모두 20가지. 2021년 취나물과 고사리, 도라지 등 10개 품목이 선정되고 이어 올해는 잣과 은행, 두릅 등 10개 품목이 추가됐습니다. 청정숲에서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임산물을 국가가 보증하는 K-포레스트 푸드 브랜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산물 자체뿐 아니라 임산물을 이용한 가공품까지 영역도 확대됐습니다. 대추를 재료로 스낵과 캐러멜까지 만들어낸 임업인도 있습니다. 보호는 대추의 고장입니다. 국민들께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 보온에서는 가공품을 제작했습니다. 평소 만나기 힘들지만 우리 숲에서 나는 임산물 소득은 연간 약 2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우리 임산물과 가공 제품을 한자리에 모은 청정 임산물 대축제는 이번 주말과 휴일 대전 엑스포 시민공원에서 계속됩니다. YTN 김민우입니다. 네, 이번 주말 나들이 하기 좋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2.6도, 파주는 8.6도인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24도, 파주가 23도까지 올라서 온화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하니까요. 큰 일교차는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현재 내륙과 전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안전운전해 주셔야겠는데요. 이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사라지겠고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서울이 12.6도, 부산은 16.8도고요. 낮 기온도 살펴보면 서울은 24도까지 오르겠고 청주도 24도, 광주 25도, 부산 24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가을을 느끼기 좋겠는데요. 다음 주부터 날씨가 급변합니다. 화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4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서 가장 추울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